2023년 10월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로 진격, 하마스에 대한 지상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 또한 이란 본인까지 나서서 참전을 시사하며 전쟁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죠. 과연 이번 전쟁은 그들의 말처럼 확전되고 말까요? 오늘은 이번 전쟁의 시작점, 하마스의 역사부터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까지를 쭉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과연 이란이 전쟁에 참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란 이스라엘 관계를 살펴보며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초강경 무장투쟁 단체로 이스라엘을 말살하고 팔레스타인 땅을 완전히 해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스라엘을 하필 지금 공격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하마스의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국된 이후 아랍 국가와의 4차례 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 전체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은 한 나라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팔레스타인인은 유대인에게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하자 이제 팔레스타인은 나의 것, 그렇다면 새로 점령한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을 이주시켜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한다, 그렇게 우리 유대인의 영토를 넓힌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해 나갔고,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의 땅은 1967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어 버리죠. 이에 토지가 사라진 팔레스타인인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 간 빈부격차는 심화됩니다. 마침내 팔레스타인인은 폭발했고 팔레스타인 반이스라엘 무장단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는데, 그렇게 생겨난 단체는 크게 2개이죠. 첫 번째는 1965년 설립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 그리고 1987년 설립된 하마스이죠. 하마스 탄생 20년 전 이미 무장단체인 피에로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피에로는 팔레스타인 투쟁단체 파타를 중심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이 파타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피에로는 주로 테러 행위를 통해 이스라엘에 저항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72년 벌어진 뮌헨 올림픽 참사가 있는데, 피에로 계열 단체인 검은 9월단은 독일 뮌헨 올림픽이 진행 중인 1972년 9월 5일 이스라엘 선수들의 숙소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했고 12명의 선수 등이 사망했습니다. 세계는 이에 경악했고 피에로는 이러한 무장 테러를 계속해서 벌였죠. 하지만 이는 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피에로에게 격분, 대규모 토벌전을 벌인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총공세에 피에로는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자금 조달 통로까지 끊겨버립니다. 그런데 살아남기 어려워진 피에로는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1980년대부터는 이제는 무장투쟁을 계속하기도 힘들어졌고 돈줄도 끊겼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냥 이스라엘과 평화적으로 공존하자. 그게 피에로가 유지될 길이야. 이렇게 이스라엘과 화평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튼 것이죠. 그래서 피에로는 1993년 이스라엘과 오슬로 협정이라는 평화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역사는 물론 하마스 탄생에도 매우 중요한 협약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피에로와 이스라엘은 서로의 존재를 상호 승인한다. 그리고 중요한 2번째, 이스라엘도 양보를 일정 부분 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인정한다. 이 2번째 내용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피에로는 그러한 자치정부를 다스리게 되었고, 피에로 내 가장 강력했던 세력 파타가 주도권을 잡았죠. 이렇게 팔레스타인 땅 안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세력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중 팔레스타인을 장악한 파타는 매우 흡족했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파타에게 역풍을 불러일으킵니다. 평화 노선으로 갈아타니 갑자기 팔레스타인인의 여론이 파타에게서 등을 돌린 것이죠. 그들은 파타에게 배신감을 느꼈으니, 아니 피에로의 파타는 반이스라엘 투쟁단체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과 평화 공존을 선언해? 이런 변절자들, 이제 파타는 팔레스타인 대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정통성 문제가 야기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쯤 수면 위로 떠오른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마스이죠. 하마스는 매우 강력한 이슬람 원리주의를 추구했는데, 그들은 반이스라엘 시위를 주도하며 민심을 규합하고 있던 터였죠. 그런데 여론이 파타에게서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마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하죠. 각종 반이스라엘 투쟁에서 최전선에 서며 주민들에게 일자리, 교육, 의료 지원을 제공하며 민심을 얻은 것입니다. 반면 이때 파타는 노선을 바꾼 데 더해 내부적으로 부정부패까지 만연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팔레스타인인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깨끗한 하마스를 더 지지하게 되었죠. 물론 하마스는 뒤로는 체포, 구금, 살해를 통해 반대파들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그런 와중 2006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는 총선거가 있었는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하마스는 선거에 출마, 원래 집권 정당이던 파타를 누르고 무려 132석 중 74석을 차지하게 되었죠. 순식간에 강력해진 하마스, 그들은 자신감이 생겼고 급기야 2007년 군대로 가자 지구를 급습해 파타를 완전히 몰아내고 가자 지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팔레스타인 땅은 하마스의 가자 지구, 파타의 서한 지구로 나뉘어 현재에 이르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권력을 잡은 하마스의 목표가 이스라엘 완전 말살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온갖 자폭 테러를 가하고 수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해 소탕 작전을 펴고 말입니다. 이렇게 20년 가까이 양측은 수시로 갈등을 벌였고 결국 2023년에 이렇게 큰 전쟁으로 비화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이번에 하마스는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까지 이스라엘 땅에 침투시켰는데 하마스는 왜 하필 이때 이렇게 크게 공격했냐는 것입니다. 분명 그 이상의 보복을 당할 게 뻔한데 말이죠. 이에 관해서는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개선을 필두로 각종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마스는 위협을 느꼈고 이런 평화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동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 투쟁을 추구하는 하마스의 입지가 약해지고 반대로 이스라엘과의 평화 무드를 추구하는 파타는 입지가 강해지기 때문이죠. 파타의 강화는 하마스에게 치명적입니다. 일단 하마스의 목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이스라엘 제거입니다. 하지만 현재 하마스는 가자 지구만 장악하고 있어서 그를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하고 힘을 키우려면 서한 지구까지 장악해 세력을 불려야 합니다. 그 뒤 더 성장해 이스라엘을 몰아내는 것이 그들의 큰 그림이죠. 그러려면 서한 지구를 장악한 파타를 약화시켜서 그 틈으로 하마스가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데 아랍 이스라엘 간 관계 개선은 오히려 파타를 강화시키고 있었죠. 따라서 하마스는 대규모로 이스라엘을 공격,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은 목숨을 잃게 되고 같은 아랍인의 죽음을 지켜보는 주변 아랍 국가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와, 이스라엘 저거 같은 아랍인의 목숨을 저렇게나 많이 빼앗다니 아무래도 관계 개선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여지를 주게 됩니다. 실제로 반이스라엘 여론이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게 중동 및 국제사회에 반이스라엘 정서를 심화시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하마스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현재 지상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 하마스는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반이스라엘 정서는 고조되었고 하마스의 입지는 강해졌죠. 또한 어차피 이스라엘도 하마스를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합니다. 가자 지구가 살아있는 한 하마스는 계속해서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200만이 넘는 가자 지구 인구를 이스라엘이 소멸시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진입, 하마스 제거 작전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요즘 또 떠오르는 이슈가 바로 전쟁의 확전 여부이죠. 이란과 헤즈볼라에서는 계속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참전하겠다는 등 참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도 강력한 레바논에 위치한 대이스라엘 무장투쟁 단체인데 그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어 이란과 세트로 움직이죠. 즉 키포인트는 이란입니다. 그런 이란은 나머지 친이란 무장단체까지 총동원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이란은 참전할까요? 일단은 이란 제외 다른 아랍 국가들은 참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기정사실화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들은 현재 재정위기, 인구 세대교체에 따른 변화 등으로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말이죠. 또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아랍 국가들은 자신의 이익 추구에 더 관심 있지 팔레스타인을 돕는다는 큰 뜻에 따라서는 별로 움직이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이스라엘과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 사이이기 때문이죠. 이란은 이미 예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등 초강경 발언을 해왔고 양측은 핵 문제를 둘러싸고 큰 갈등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이란은 비밀리에 핵 개발을 진행하다 2002년 그 사실이 폭로된 바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뭐야?
핵개발? 중동에 핵보유국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다. 당장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 하고 이란 핵과학자를 암살하고 이란 핵시설에 사이버 공격까지 벌였으며 여차하면 이란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내비쳐왔죠. 이렇게 양측 관계는 현재 최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중 상당수는 그럼에도 이란의 참전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죠. 오히려 이란, 이스라엘 이 둘은 겉으로는 그렇게 싸우지만 속으로는 양쪽이 공생관계를 구축, 각자에게서 도움을 받는 관계라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사실 두 나라가 싸워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이 둘은 지리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민족적으로도 갈등이 그리 큰 것도 아니죠. 오히려 이란 왕정 시절 둘은 매우 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후 이란은 왕정에서 철저한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유대교인 이스라엘과는 크게 대립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에도 불구 그 대립은 겉만 그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란은 오히려 속으로는 이스라엘을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정권 유지에. 이란은 핵개발 사실의 폭로 이후 미국, EU, 유엔의 3중 경제 제재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란 이슬람 정권은 그런 서방의 제재, 비난으로부터 어떻게든 정권을 지켜내야 했죠. 이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서방 세계, 나아가 이스라엘을 비난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죠. 서구 제국주의 세력들, 그리고 그들의 비호로 형성된 이스라엘은 제재로 이란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우린 굴하지 않아. 제국주의와 이스라엘로부터 이슬람을 보호하는 수호자는 우리 이란뿐. 특히 우리와 같은 무슬림인 팔레스타인인을 탄압하는 이스라엘은 결코 용서할 수 없어. 서방과 이스라엘에 맞서는 것이 바로 우리 이란 이슬람 정권의 존재 이유이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용 대외적으로 이슬람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했고 동시에 이란 내부를 이슬람이라는 키워드로 단결시켰죠. 그렇게 이란 이슬람 정권은 현재까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란 정권은 국민의 불만을 딴 데로 돌리는 데에도 이스라엘을 이용했죠. 그들은 제재로 인한 경제 불황, 특유의 권위적인 통치 때문에 국민들의 큰 반대에 맞닥뜨려 왔습니다. 그런데 역대 이란 대통령들은 이스라엘을 비판함으로써 그 불만을 돌렸죠. 초강경 발언으로 유명한 이란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하며 사악한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전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권은 팔레스타인 점령으로 중동의 안보를 파괴하고 팔레스타인인의 인권을 박탈했다 라며 툭하면 국제무대에 나가 이스라엘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및 국제사회는 이란에 싸늘해지며 엄청난 비난을 가했는데 이에 대한 반사효과가 존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란 국민들에게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와, 전 세계가 우리 이란을 비판하네. 거기다 핵을 가진 이스라엘도 위협적이고 이란 정권은 싫지만 이럴 때 우리가 섣불리 정권에 저항하면 이란 자체에 큰일이 날 것 같다 하고 정권에 대항하기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던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 관련 법까지 만들었죠. 이란은 2020년 이스라엘의 행위에 맞서기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이란의 개인, 집단이 이스라엘 단체와 교류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어길 경우 이스라엘과 친한 자라는 명분으로 처벌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국내 이란 정권 반대파들을 탄압하는 데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체제에 반대하는 이들은 친이스라엘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응징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실제로 이란은 반대파에게 사형까지 구형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대내적인 것 외에도 대외적으로도 이란은 국익을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스라엘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항상 중동 평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고 해결을 위해 이란과 의사소통을 했죠. 그러면 이란은 그래요. 뭐 원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고 양보를 해주지요. 강경책도 좀 풀고 대신 그 대가로 미국은 우리한테 각종 이권을 제공해 주슈. 경제 제재도 좀 느슨하게 해주고 그럼 내가 평화를 위해 노력할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협상 카드로도 사용해왔던 것이죠. 실제로 2003년 쓰여진 이란 미국 평화안이라는 문서를 보면 이란이 먼저 이런 주제로 미국에게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스라엘을 활용하는 이란. 하지만 이스라엘 역시 만만찮게 이란을 이용합니다. 현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는 2019년 뇌물수수 혐의로 엄청난 위기에 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위기를 피했죠. 아니 이스라엘 국민들이여, 지금 우리는 이란이라는 거대한 핵개발 국가에 대한 위협이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이다. 그러니 부정부패 의혹? 이런 사소한 건 접어두고 이란이라는 엄청난 위협에 단결하여 맞서야 한다. 또한 이스라엘 국내에서 주택, 실업 문제 등 네타냐후
네타냐후를 위협할 만한 이슈가 생길 경우에도 그는 이란 위협을 내세우며 피해갔죠. 또한 이스라엘 자체도 이란을 이용해 정체성이 더 단단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정권이 대이스라엘 초강경 발언을 쏟아낼 때면 이스라엘 정부는 저거 봐라, 이슬람 국가는 저렇게 우리를 옥죄고 위협한다, 우리 이스라엘은 더 굳건하게 무장해야 하며 이슬람 세력에 맞설 교두보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단결을 도모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서로는 서로를 이용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에 매년 1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하마스는 반이스라엘 투쟁을 벌이는데 이란이 거기다 자금을 대네? 그럼 결국 이란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 아닌가? 라는 의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를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 서한 지구의 파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란은 하마스에게만 지원을 하고 파타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이 지금보다 성장하려면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가 어쨌든 통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 둘이 계속 갈라져 있도록 하마스 한쪽에만 지원하죠. 이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통합되어 강력해지는 것보다 지금처럼 하마스, 파타 둘로 나뉘어 있는 것이 통제하기 편하니까 말이죠. 그럼 이란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이란 역시 이스라엘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이란 이슬람 정권은 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와 반정부 시위 등으로 체제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에만 정부의 시위 진압으로 수백 명이 사망했을 정도이죠. 즉 잔인하게도 이란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만들어진 위협이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말이죠. 그런데 물론 아무리 이런 공생관계가 있다 한들 변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핵이라는 변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매우 경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란은 핵 개발이 상당히 진척되어 불과 몇 주면 핵무기 생산이 가능해진 상태라고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이 상당히 위협적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언해 왔듯 이란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핵 변수는 이번 전쟁에서 표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이스라엘도 현재 하마스랑 전쟁을 하는 상황인데 괜히 이란을 자극할 생각은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이란도 현재 내부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물가는 40%가 뛰고 청년 실업률은 28% 이상이며 국민들의 시위는 1년째 멈추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군사력, 경제력이 우월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은 이란 정권의 존립을 위험하게 할 공산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이란의 야심이라는 변수입니다. 시아파인 이란은 시아파 이슬람 세력의 맹주를 자처하며 중동에서의 세력 확장을 꿈꾸고 있죠. 그래서 중동 각지에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예멘 반군처럼 친이란 무장 조직을 육성해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고, 따라서 시아파와 철천지 원수인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은 이를 경계하고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란의 야심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하지만 사실 잘만 컨트롤하면 이는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에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랍 이스라엘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도 이스라엘이 아랍을 100% 믿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이럴 때 시아파인 이란이 알아서 팽창 욕심을 드러내며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을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슬람은 두 세력 간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슬람 세계가 통합된 것보다 이렇게 분열되어 약해진 것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따라서 적정선에서 이란을 통제한다면 이스라엘도 오히려 이란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종합해본다면 이란은 이스라엘과 기묘한 공생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부적 상황을 고려해도 이스라엘 공격에는 많은 부담이 따릅니다. 그렇게 가능성만 따지면 이번 전쟁 참여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역사는 비상식적인 선에서도 종종 일이 터지곤 했습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는 가정하에 낮다는 것이죠. 참고로 헤즈볼라 역시 이란의 결정에 발맞추어 행동할 공산이 큽니다. 헤즈볼라도 나름 규모 있는 단체이지만 이란으로부터 매년 7억 달러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란의 입김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중동까지 세계의 화약고가 연이어 폭발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이러한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건지 참 착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계가 노력을 해서 평화를 통해 최대한 갈등을 해결하는 분위기가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별별 역사였습니다.